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생을 정교하게 만든 가면 뒤에 숨어 오직 타인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그들의 무대가 막을 내릴 때 그 가면 뒤에서 어떤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우리가 더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의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써왔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환상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생은 한편의 연극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성취, 모든 대화는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외관을 쌓아 올리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세상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연극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고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삶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조용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가면의 균열 사이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붕괴는 보통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불일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고 약속은 쉽게 깨지며 예전처럼 교묘하게 거짓을 덮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력으로 쌓아 올린 평판은 그들의 잔인한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한 사람들로 인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이 끔찍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조종과 변명 혹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그 균열을 재빨리 메우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뢰는 바닥나고 한때 설득력 있어 보였던 거짓말은 이제 필사적인 발버둥처럼 보입니다. 관객들은 마침내 연극의 실체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가면과 묶여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성공의 이미지를 투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당신을 부정직하고 착취적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더라도 기댈 수 있는 내면의 핵심, 즉 가치관, 진실한 관계,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가면이 곧 핵심입니다. 가면이 무너질 때 그들 자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노화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평등의 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시들고 지위는 변하며 경력은 끝이 나고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전환기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파멸적인 재앙입니다. 그들의 힘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연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균열은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며 환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단지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모순 속에서 살다 보면 당신의 정신마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면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체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면이 벗겨질 위험이 커지면서 그 두려움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마침내 붕괴가 현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연극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매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거짓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도망쳐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텅 빈 진실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미지가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얼마나 서늘한 운명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면의 붕괴가 그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순간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존경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텅 빈 내면, 즉 공허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투영했던 위대한 인물이 아닌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작고 불안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가면이 깨지면 고립이 시작됩니다. 이미지가 사라지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환상이 산산조각 나면 평생 피해왔던 공허함이 그들을 덮칩니다. 가면의 붕괴는 종말의 시작이며 그들이 자신이라 믿었던 모든 것, 정체성을 쌓아 올렸던 모든 기반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가면이 마침내 부서지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사람들이 환상 뒤의 실체를 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젊고 매력적이던 전성기에는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찬미자, 새로운 친구, 새로운 파트너의 공급이 무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관계의 다리를 불태웁니다. 자신의 조종에 지친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주는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고 기회의 원은 점점 좁아집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을 착취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결국 건널 다리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지독한 고립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고 매력은 희미해지며 영향력은 줄어든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의 곁을 채워줄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끝없는 자기중심성에 지쳐가고 가족들은 수십 년간의 감정적 학대에 거리를 둡니다. 한때 그들의 매력에 빠졌던 연인들은 학대의 순환을 깨닫고 마침내 떠나갑니다. 권력과 함께 따라왔던 오만함을 용납해주던 동료들은 권력이 사라지자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남는 것은 평생을 피해왔던 침묵 속에 홀로 앉아있는 나르시시스트뿐입니다. 이 고립은 성찰이나 평화를 가져다주는 종류의 고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내면으로 향하여 안정을 찾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진실했던 사랑의 기억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런 내면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항상 외부, 즉 타인의 인정과 통제, 존경에 의존해왔습니다. 관객 없이는 그들에게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립은 단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감옥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거짓된 이미지를 비춰줄 타인의 부재에 시달립니다. 받지 않는 전화, 답장 없는 메시지, 회복을 거부하는 모든 관계는 견딜 수 없는 거절이자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끔찍한 확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자기 성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고립을 자신의 행동이 낳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남을 탓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확신하며 쓰디쓴 분노에 잠깁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간의 조종과 잔인함이 불러온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년은 우리가 쌓아온 관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랑 덕분에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권력과 이미지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체계적으로 그 연결고리들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통제를 위해 장기적인 신의를 버리고 피상적인 찬사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내던지며 지배를 위해 상호 신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감옥의 벽은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모든 관계, 그들이 버렸던 모든 사람,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이 바로 그 감옥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쇠락의 필연적인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면이 깨지고 그 다음엔 고립이 깊어지며 절망이 뒤따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무서운 깨달음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관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존재 가치를 확인했던 사람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그들을 덮칩니다. 평화로운 고독의 침묵이 아닌 숨막히는 유배의 침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마약이며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통제, 사람에 대한 통제,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통제. 그들은 단지 영향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안정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굴복시키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 건강, 지위, 그리고 타인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외모, 카리스마, 재력, 혹은 권위 있는 직책이 그들의 통제를 거의 힘들이지 않고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도구들은 부식됩니다. 나이는 피상적인 매력을 앗아가고 권력의 자리는 은퇴나 무관심 혹은 실체 폭로로 인해 잃게 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마저 그들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무엇보다도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의 연약한 정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아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조종에 더욱 집착하며 더 많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투명하고 절박한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손을 더 꽉 쥘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이전에는 그들을 견뎌주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구걸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목받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죄책감, 협박, 감정적 공갈을 사용하여 충성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 무모하게 돈을 쓰며 영향력을 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통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리적 붕괴는 극에 달합니다. 지배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이 갑자기 그 지배력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무력감에 대처할 내면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겸손을 피하고 연약함을 거부하며 의존성을 경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삶이 필연적으로 그 현실들을 마주하게 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력감은 그들에게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죽음이 맞습니다. 무적이라는 환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연약하고 늙어가며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와 깊이를 가져다 주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분노와 절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에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분노하며 세상이 자신에게서 정당한 자리를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희화화된 모습이 되어갑니다. 시끄럽고 비통해하며 통제하려 들지만 비극적으로 해가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 몰락을 어둡고 시적으로 만드는 아이러니는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추구했던 통제 자체가 파멸의 엔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통제에 대한 중독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적응하는 대신 시간과 진실,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맞서 패배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싸울수록 더 빨리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인생의 끝이 단지 슬픈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연결이 아닌 지배, 진정성이 아닌 강압 위에 세워진 삶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대신 타인을 통제하는 데 평생을 바쳤을 때 그 통제력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조용하지 않고 파괴적입니다. 가면이 무너지고 고립이 옥죄어 오고 통제에 대한 중독이 절망으로 변질된 후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평생을 도망쳐왔던 그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공허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의식하든 못하든 내면의 공허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공허는 매력, 과대망상, 오만함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진정한 자아가 부정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땅속에 묻혔을 때 생겨난 텅 빈 중심입니다. 그들은 온전해지는 대신 가면을 만들고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연약함, 진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것들, 즉 지위, 부, 권력, 관계, 혼돈 등 무엇으로든 그 공허를 앞질러 달려왔습니다. 침묵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달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앗아갑니다. 의미를 부여했던 경력은 끝나고 한때 인정을 공급해주던 찬미자들은 사라집니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던 통제력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공허와의 대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정체성을 길러본 적도, 진정한 자존감을 쌓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외부의 비계가 모두 사라진 채 남겨집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군림했던 바로 그 집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박수갈채도,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도, 드라마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위기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 오직 내면의 공허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한편의 연극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과 성장, 의미와의 재연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독은 고문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자아는 미성숙하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면은 마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스토킹해온 포식자와 함께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공허가 마침내 입을 벌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이 시작됩니다. 말년에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구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 성공도, 찰나의 존경도, 피상적인 정복도 더 이상 그 공허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옛 영광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쓰디쓰게 되새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비통함이 나르시시스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의하는 특징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허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면으로 향하는 대신 분노로 외부를 향해 공격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가족을 비난하며 자신이 배신의 희생자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진짜 배신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를 결코 마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에게 가한 것이었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공허와의 대면이 반드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마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허는 성장과 영적 깊이, 진정한 의미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퇴하고 부정하며 공허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인생의 종말에 대해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통제력을 잃거나 관계를 잃거나 심지어 존경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피해왔던 공허는 그들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공허가 마침내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어떤 환상으로도 내면의 공백을 덮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겸손이나 성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신 선택하는 것은 비통함입니다. 구멍을 메울 수 없으니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의미의 부재를 적대감으로 바꿉니다. 한때 그들의 매력과 야망, 조종술의 연료를 공급했던 에너지가 순수한 분노로 전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권력이 박탈되었을 때 그것은 권력의 대체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매력이나 협박, 성공을 통해 타인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들이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지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무기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무기는 비통함입니다. 그들은 불평과 끝없는 불만으로 대화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주입할 기회가 됩니다.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강력하다고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충성심을 끌어낼 수 없다면 동정을 요구하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를 매우 특정한 방식의 독과 같다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의 대담하고 극적인 독성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마저 부식시키는 듯한 사람의 진을 빼놓는 비통함입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무게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모든 문장은 비난과 자기 연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통함은 그들의 마지막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통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유혹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으로 그 현실을 마주하거나 그것을 분노로 예곡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가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성취나 매력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삶이 부식으로 끝나고 존엄이 아닌 쇠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붕괴는 극적인 폭발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기초가 침식된 건물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서 있고 힘의 외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균열은 넓어지고 지지대는 약해지며 결국 그것을 지탱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붕괴는 더욱 잔인합니다. 그들은 우월성, 통제력, 무적이라는 환상 위에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외부 세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박수와 관심, 인정이 멈추면 환상은 무너집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그들이 결코 만들지 않았던 진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마지막 고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아가 없는 외로움입니다. 위대함의 이미지를 비춰주던 타인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미지, 그 반영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낭비했어. 권력과 인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둘 다 남지 않았어. 이 붕괴가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온 삶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시 진실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은 멈추고 당신은 아주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비난할 사람도 지배할 무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피해왔던 현실만이 앙상하게 남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위를 위해 산다면 지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산다면 아름다움은 시들 것입니다. 통제를 위해 산다면 통제력은 결국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실, 의미, 사랑을 위해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둔 무언가를 위해 산다면 쇠락 속에서도 당신은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도 여전히 남는 무언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붕괴는 그들이 평생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진실의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삶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물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마주하고 겸손을 기르며 조종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호혜에 기반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지막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 없이 산 삶은 무너지지만 진실하게 산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